HLKA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죠. 친 이준석계가 약진하고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잠시 후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눈비 안 가리고 몸으로 뛰는 기자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지난해 말 공개된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랍니다. 도대체 어떤 건지 박대기 기자가 자세히 연구를 해왔네요.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챗 GPT 네.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인기예요? 사실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공지능 시리라든지 스마트폰에서요. 또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것들이 여러 나왔었거든요. 예. 네, 저도 이제 몇 번 써봤지만 이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게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TV 채널 바꿔달라고 그래도 몇 번씩 얘기해야 되고 결국 대답해 주는 거는 오늘 날씨가 어떻다 정도만 대답을 잘 해주는데 예. 답답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챗 GPT는 인공지능이 상당히 진보한 기술이 들어가서 전처럼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고 상당히 장문의 글을 대답을 할 때가 많고요. 조건을 주면은 한 A4지 서너 페이지 정도 되는 거의 논문 형식의 글을 내놓기도 하고 예. 또 반대로 내가 말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어요. 그래요. 복잡하게 이제 대여섯 줄로 다양한 조건을 주면은 그 말을 정확히 캐치해서 거기 맞는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써본 인공지능 중에서는 정말 인간에 가깝다 느낌이 들 정도로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름 챗은 채팅한다는 얘기고 예, 거기서 온 말이고요. GPT가 뭐예요? 예, GPT는 인공지능의 일종인데요. 이게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는 거 약자인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산출형 사전학습 변환기라는 뜻입니다. 어렵네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산출형이라는 말은 이제 과거에 자기가 이제 학습한 말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이 사전학습 변환기라는 용어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류이기 때문에 전보다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 그 학습을 예. 더 고도화시켜서 새롭게 더 말을 잘하는 그런 기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말 기계나 말 공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를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공지능이니까요. 그러니까 각종 빅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거는 인공지능의 기본이고, 네. 근데 요 프로그램, 이 챗 GPT는 그렇게 학습한 후에 기존에 있던 어떤 문장을 그대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 스스로가 인공지능 스스로가 생각해서 질문자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작성해서 내놓는다. 예, 사람처럼 요게 다른 거군요. 창작을 한다는 점이 이제 기존 인공지능과 다른 점이고요. 네. 기존 이제 챗봇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배운 문구 중에 하나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글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표절도 잡아내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고요. 박 기자는 뭐를 물어봤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말로? 예, 한국말로 알아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팅하는 형식으로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데 그랬더니 1, 2, 3, 4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기업이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 종속이 될 수 있다. 또 편향적이다. 또 연예기 뉴스 같은 선정적인 뉴스를 너무 이렇게 내보낸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꽤 그럴싸한 이런 글을 하나 창작을 해냈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입춘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춘 대기를 소재로 한번 시를 써달라 이렇게 했더니 입춘이 오면은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한다. 입춘은 새로운 길을 떠날 때고 입춘이여 새로운 길을 열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근사한 시도 만들어요. 예. 그것도 답변도 한국말로 해요? 예, 한국말로 할 때도 있고 좀 약간 과부하를 받으면은 영어로 답변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영어를 훨씬 더 잘하고 영어를 기본적으로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영어 의사소통이 훨씬 더 능한데
뭐 한국어도 일단 알아듣고 한국어 표현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자신에 대한 장단점을 방송 기사로 써달라. 근데 이 방송 기사가 뭔지 잘 모를 테니까 보통 한 15문장 정도씩 되고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짧은 문장이어야 되고 또 중간에는 전문가와 또 이제 대학 교수 인터뷰가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네가 할 수는 없으니까 가상 인터뷰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달라. 그런 조건을 쭉 다 썼어요. 예, 썼더니 바로 알아듣고 몇 초 만에 이제 그 근사한 리포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뭐 우리 한 20년 차 정도 되는 방송 기자들이 평가하기에는 이게 신입 기자들보다 훨씬 잘 쓰는 것 같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챗GPT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편향성이나 부정확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뭐 대학 교수 인터뷰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꽤 그럴싸하다. 이거 정말 이 간단한 기사는 챗GPT한테 시켜도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챗GPT한테 써보라 했더니 괜찮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 기후변화 대응, 경제위기, 법과 원칙을 키워드로 주면서 한번 써봐라고 했더니 신년사를 써봐라. 예,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정말 그럴싸하게 잘 썼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법과 원칙이라면 키워드를 줬더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부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그 의미를 풀어서 잘 썼고요. 또 기후변화라고만 썼더니 뭐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요. 또 경제위기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과 힘을 모아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 부채를 관리하겠다. 뭐 그러면서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와 자녀와의 손자들을 위해서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썼더라고요. 뭐 이러다가 대통령실이 실제로 연설문 작성에 챗GPT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점이 좀 저도 이제 좀 우려가 돼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 실제 대통령 연설에 챗GPT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챗GPT가? 예.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드문 기회인데 그걸 이제 대통령이 직접 쓰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사람이 써야지 인공지능이 쓰는 것은 자신과 같은 인공지능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챗GPT가 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마치 쓴 것처럼 고도의 윤리적인 판단까지 이 챗GPT가 한다는 점에서 좀 신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또 김동연 경기지사도 계속 잇따라서 챗GPT를 언급하잖아요.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뭐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활용은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민감한 정보가 챗GPT에 들어가는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챗GPT 쪽의 FA 이제 설명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민감한 정보를 넣지 말라고 경고가 되어 있고요. 자신들의 대화는 기록이 돼서 나중에 챗GPT가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밀이라든지 중요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챗GPT를 활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이지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질문하는 내용 거기에 답변하는 내용이 다 중요한 데이터니까 자기들이 전부 그걸 다 모아가지고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밀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학교 리포트를 이걸로 대신 써서 지금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장문 숙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챗GPT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장문입니다.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훨씬 잘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이 숙제를 챗GPT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지 프로그램까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챗GPT가 글을 쓰는 방식이 새로운 문장을 조합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감지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흔히 쓰는 표현을 잡아내긴 하는데 뭐 그런 표현은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또 지시를 하면 그런 표현도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절 감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숙제를 폐지하자 이런 대학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숙제보다는 구술 시험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인데 좀 약간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사람의 몸에 이제 인공지능 칩을 심다는 한 식으로 뭐 그런 것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박 기자가 쭉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소개한 질문하고 답 받은 거 다 공짜예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공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부하 걸릴 때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내면은 더 이제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 유료화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과연 이 챗GPT를 만든 회사는 돈을 벌 수 있나요? 이게 오픈 AI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투자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이 빙이라는 검색 엔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구글 같은 비슷한 것들. 예.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이제 거의 써본 적이 없는데 빙이. 예. 구글 비슷한 이제 검색 프로그램인데 구글에 밀려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를 탑재하기로 하면서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구글을 많이 이제 방어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구글이 검색어 시장을 장악하면서 검색어 광고가 무궁무진하게 이제 돈을 많이 벌어왔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 GPT를 빙하고 결합시킴으로써 예. 시장을 뺏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나왔고 구글은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갑자기 이제 유사한 인공지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음유시인이라는 이름의 그 인공지능인데요. 예. 근데 이제 시연회에서 사실과 다른 답을 해서 망신을 사는 일이 있었고 이 때문에 구글 주가가 7% 가까이 이제 빠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틀리는 답도 많이 하죠. 네, 인공지능이 사실 그 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잘못된 내용이 담겨 있으면 인공지능도 오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편향성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별의식이라든지 혐오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편향적인 인식으로 인공지능에도 알고리즘으로 이제 박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이 챗 GPT 못지않은 인공지능을 구글이라든지 국내 업체들도 많이 개발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을 공개하게 되면은 편향적인 대답이나 잘못된 응답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될 것이고 예. 기업이 신뢰를 많이 깎아먹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아무도 선뜻 이런 식의 대중공개 서비스를 안 했던 것인데 이 오픈 AI는 상당히 그런 혐오 표현을 잘 걸러내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네요. 대중공개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끌었기 때문에 기술이 승리라기보다는 마케팅이 승리다.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의 달걀같이 남들이 안 했던 짓을 함으로써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박 기자가 물어본 거에 틀린 답 한 경우도 많아요?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사임당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16세기에 태어나셨거든요. 신사임당은. 그런데 15세기 사람이다. 그리고 신사임당은 여행가다. 화가이자 여행가다. 이렇게. 여행가? 예. 그래서 저도 신사임당이 여행가로 주목받은 게 있었나 의문이 드는데 아마도 추정권 때 이 신사임당 관련 유적이라고 하신 오죽헌이 강릉 여행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임당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판단을 인공지능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신사임당 정도 되면 관련 자료가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그거 학습했으면 이런 답을 할 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방식이 그게 이제 정확한가 이걸 검토하기보다는 뭔가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썰을 푸는 데 더 특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풍부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내용이라도 일단 쓰고 보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볼까요? 뭔가 좀 썰을 푼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고 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게 되는 어디서부터 대체하게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기사는 잘 쓸 수 있고요. 콜센터에서 응대도 잘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콜센터로 전화 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잘 알아듣고요. 예. 또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모든 프로그래밍 코드를 직접 짰었는데 앞으로는 간단하게 지시를 해주면은 간단한 프로그램 코드는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 인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편향성이나 오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자리까지 위협하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훌륭한 탐사보도 기자라면은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는 문서를 공개를 하고 세상에 드러난 적이 없는 사람 인터뷰를 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특종이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근데 예를 들어 시나 소설 네. 이런 거 공모전 할 때 네. 인공지능의 도움을 얼만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시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글이기 때문에. 시도 그렇고 소설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소설의 전체적인 소재를 잡을 때는 인공지능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혁신적인 걸 연결시켜가지고 생각도 못했던 그런 기발한 소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아니 요즘은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중들이 어디서 제일 좋아하는지 그런 표현들을 다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놓는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창작물이라는 게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네, 점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 어쨌거나 챗 GPT 같은 거 우리 국내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 검색 시장 침해할 걸 우려를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유사한 인공지능 검색을 내놓기로 했고요. SKT도 진화한 그런 챗봇을 연내에 공개하기로 했고요. LG는 그룹 차원에서 인공지능에 3조 6천억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유사한 인공지능 모델이 있지만 좀 사회적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공개를 주저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챗GPT가 한국어는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영어권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챗GPT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너무 의존한다기보다 적절히 활용하는 것 이게 중요한 단계겠죠. 아직은. 네. 네. 박대기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작합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시죠.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끝장토론 각설하고의 원년 멤버가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자, 초반부 공통질문부터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이종훈 박사 누굽니까? 네, 개인이 아니고요. 저는 비윤 4인방. 비윤 4인방. 네, 이번에 어찌됐건 이른바 이준석계 4인방이라고 불리죠. 그렇게도 이제 불리기도 하죠. 예, 네, 예. 천하람 이제 변호사를 비롯해서 그 4인방이 다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뜬 인물. 저는 천하람 변호사. 똑같네요. 네, 근데 부럽습니다. 왜 부러워요? 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약간의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노골적인 분위기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모습이 민주당 입장에선 긴장해야 되는 지점이고 그렇죠.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되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네. 할 말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부럽습니다. 저희 끝장토론 각설하고 멤버 출신이에요. 이준석 바로 얼마 전까지 이 자리에 있다가 그 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빠졌거든요. 네. 아주 저희도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에 진인물 이종훈 박사. 네, 친윤 현역 3인방. 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네요. 그냥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라고 본인들은 의문의 아마 생각을 일패? 할 겁니다. 아니 본인들은요. 본인들은. 네, 본인들은 아니 현역이고 예. 현역으로서 그래도 아무래도 현역이 아닌 사람들보다는 본인들 당내 조직 기반도 좀 있다라고 생각할 거고 게다가 또 요즘 친윤계가 또 좀 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직표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되면 우리 정도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다 탈락을 해버리는 그리고 친윤 중에서도 오히려 그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렇죠. 아마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 각자. 네. 그 3인방뿐이 아니라 조경태 5선, 윤상현 4선 이분들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이번 주에 진인물 최민희 전 의원. 제 기준이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왜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기간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정황은 지금 법정에서 차고 넘치게 검사에 의해서 증명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됐다. 숨을 수 없게 됐다. 네. 아까 일부 시간에 박범계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가 좀 상당히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이따가 또 좀 토론하도록 하고요.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 가려진 걸 가지고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흥수 선관위원장의 발표 잠깐 들어보고요.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다음은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자입니다. 김병민, 김용택,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나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최고위원 봉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예창 후보입니다. 봉경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후보자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 이전에 있었던 이른바 컷오프, 거기서 또 그 보수 유튜버들은 또 대거 탈락하고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이번 이 본경선 진출 과정, 예비 경선까지를 포함해서 컷오프와 전반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이정훈 박사.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래도 좀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제 의원님께서도 뭐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주 전부터 이정훈 박사가 줄곧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정훈 박사의 개인적 바람 아니냐 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어느 정도 현실화돼 가고 있다. 뭐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 뭐 안 섞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친윤계 일색으로 이렇게 과거의 계파 정치가 되살아나는 식으로 보수당이 가는 거 이거는 보수 정치권 전체적으로 이건 굉장히 앞으로 폐해가 클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도 이제 좀 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 때 이준석 전 대표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듯이 이번에도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이 되기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랬는데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좀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럽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런 새바람 친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줄 몰랐을 바람은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 그거는 컷오프 방식이에요. 만약에 민주당처럼 중앙위원들이 최고위원 컷오프를 했다면 지금 천하람과 나머지 4인방, 나머지 3인방은 컷오프에서 다 잘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 정당 혁신하면 민주당이었는데 당대표나 최고위원 지도부 선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훨씬 더 혁신적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럽다. 그럼 민주당도 그럼 책임당원 6천 명이 컷오프를 한다거나 이런 전향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뭔지 모를 내부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가 그걸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부럽고 앞서간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규칙 때문에 지금 친윤 입장에선 그 규칙을 왜 안 바꿨을까 이렇게 막 한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새바람이 지금 국민의힘을 감싸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내부의 경쟁자나 대통령실이나 친윤 핵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큰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준석 내치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를 국정 운영의 적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대통령실이 나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소위 정말 그 전당대회 직접적 개입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뭐 아까 박범계 의원은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런데 그것이 다 관철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한 것 이게 제일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거를 최근에 이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몰이 정치. 소몰이. 예, 거의 뭐 소떼 몰듯이 이쪽으로 몰고 또 뭐 안 되면 또 저쪽으로 몰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 몰이가 생각만큼 뜻대로 지금 계속 안 풀리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 그 뭐 불출마 시켰을 때는 그 표심이 다 이 김기현 후보 쪽으로 오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결론 내려질 거를 기대했겠죠. 예, 그런데 오히려 그쪽으로 안 가고 뭐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때리기를 뭐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하게 때리는 또 이런 또 현상을 또 나타나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후보 단일화 한 사람을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한다는 것도 뭡니까 정말? 참 그 적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그 인식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여전히 그 검사 시절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적 아니면 편.
그래서 적은 뭐 철저하게 어찌됐건 뭐 수사를 해서 죄를 물어야 되고 이렇게 악인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인식이 아직도 좀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정치는 좀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검사 시절에 그런 인식하고. 근데 여전히 그런 인식을 보여줬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당원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론을 도출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저는 아주 다른 측면에서 뭐죠? 국민의힘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예비 컷오프에서 극우 유튜버라든가 그 정당 정치에선 있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다니는 분들을 다 컷오프 시켰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음모론이 많이 돌았잖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이 각각 다른 사람을 민다든지 이런 말,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데 특정 인물로 인해서 그런 음모론까지 돌았단 말이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걸러내는 힘이 내부에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극우 유튜버들이 예비 그 심사 과정에서 기준을 통과했다면 지금 이 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좀 대단히 혼탁해졌겠죠.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계속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특정 종교 정파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또한 별로 근거 없음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특정 종교 정파가 여야든 의미 있는 힘으로 내부에서 작동하면 이거는 정당 정치의 위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컷오프 과정에서 적어도 정당 정치의 건강한 내부 기준은 살아있다. 저는 오히려 기준이나 이런 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표가 15만 표 정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15만 표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하게 그런 젊은 표, 이건 나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표, 젊은 표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긴장하고 솔직히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도 정치혁신위원회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혁신위원회가 예를 들면 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득권을 배제하는 룰을 만드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되겠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비 경선의 바람 어디까지 갑니까? 예측해 봅시다. 본선까지 당연히 가야죠. 네, 그리고 바람은 오히려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천하람 과연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지난주 내내 화두기도 했는데 일단 가능성은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위기가 확 그쪽으로 불러갈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또 역풍으로 이른바 친윤 당원들의 총결집 또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이제 그런 바람인데 그런 쪽으로 과연 바람이 불까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되돌아가자는 바람은 사실 바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역풍인데 하여튼 어찌됐건 이준석 전 대표 탄생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일단은 그 밭이 훨씬 더 건강해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뭐 그 흔히 이야기하는 꼴통 보수들만 똘똘 뭉쳐 있는 뭐 당원 한 20여만 명 정도의 그런 정당이었는데도 그때 이준석 전 대표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그렇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원 구성이 일단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뭐 굉장히 건강해진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과거로 되돌아가는 식의 선택을 할까? 저는 그 가능성은 지금 훨씬 낮다. 그리고 그래서 천하람 바람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천하람 1등까지 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까지 이 보수 정당이 확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면 아마 앞으로 향후에 있을 선거판에서는 확실히 유리한 구도를 일단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건 안철수 의원의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어정쩡한 굉장히 어정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윤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대통령실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은 최근에 와서 더 천하람 쪽으로 바람이 약간
더 불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이게 본선에 가서는 확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미 천하람 바람 이준석의 파워는 입증됐고 이것으로 정치적으로 얻을 건 거의 다 얻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가긴 좀 어렵다? 예, 그렇게 보는 쪽이고 그러면 이 바람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안철수 의원이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요. 확실한 AP를 뽑는 거지. 예를 들면 확실한 친윤은 김기현 후보로 보입니다. 윤심의 총집결체, 윤심 그 자체. 보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친윤 호소인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윤심 없다 거기. 아니, 국정 운영이 적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은 그래 나 반윤이야. 이런 이따위 행태를 하는 당신들 내가 전부 다 쓸어버리겠어 해야 결집이 되고 표가 오는데. 그게 아니죠. 그거 저 아닌데요. 저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 좀 나눠주세요. 이건 뭐 어정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어정쩡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굴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 다음 주만 돼도 안철수 후보는 거의 의미 없는 수치로 떨어지고. 그래요? 예, 저는 천하람 후보가 의미 있는 수치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2등 정도? 저는 뭐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당대표 누가 될 거냐 물으면 저는 뭐 김기현이냐 아니냐 몇 프로 얻느냐지 뭐 2차 투표가 있냐 없냐 결선 투표가 있냐 없냐 정도지 김기현 당선은 저는 뭐 그냥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지금이 정권 후반부면 모르겠는데 예. 집권 2년차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기 이게 당원들의 가장 중요한 그 선택 지점 같아요. 네. 당원들의 마음도 아마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의 이야기와 이정훈 박사의 이야기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우리 당이 총선에서 더 이기려면 이쪽이 날까? 아닌데 지금은 일단 윤 대통령한테 힘 실어줘야 되나?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심이 정해져서 밀어붙이는 게 제일 나쁘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런 합리적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매우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합리적 고민을 할 수 있게끔 거리를 제공해 주는 네. 이준석, 천하람 등등의 네. 사람들이 세력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건강한 이제 시그널인 건 분명하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런 그 건강한 신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지금 부족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윤석열 정권이 불안정한 토대 위에 지금 서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국정수행 지지율 뭐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또 양상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에 보여준 뭐 그 집권 이후에 나타난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 매우 전반 낮은 수준이죠. 그렇죠. 국정 전반적으로 보면 예. 굉장히 토대가 지금 이제 위태위태한 취약하죠, 겁니다. 취약하죠. 예,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런 그 윤 대통령만을 믿고 국민의힘이 모든 거를 걸기에는 조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 어찌됐건 그 토대 자체를 조금 바꾸는 노력들을 하려고 들 거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게 움직여 갈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찌됐건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키는 방안과 당장 뭐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좋게 만드는 듯이 보이는 그것 간에 이제 고민을 좀 할 텐데 궁극적으로 그래도 건전한 방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정권 재창출까지도 가능한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쪽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그러니까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지점이 민주당의 경우는 미래 세력이 있나?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건한 것은 민주당의 그나마 기본사회라는 가치와 미래를 준비할 만한 사람으로 많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미래 세력이 있나? 플랜 B.
예, 단지 플랜 B라기보다는 B, 세력 C. 교체한다면 그 세력으로 내가 마음을 줘야지. 그렇죠. 그런 세력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재명 대표를 더 굳건하게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저는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하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마인드를 확 바꿔서 뭔가 몇 개를 하면 성공하겠죠. 근데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력에는 건강한 젊은이들이 결집해서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말한단 말이죠. 건강한 젊은이들이, 기득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보수 쪽에는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정법을 적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쳐내지 않고 전당대회에 전혀 개입도 안 하고 뭐 이랬다면 뭐 이렇게 또 새로운 바람을 우리가 구경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준석 자체가 새로운. 글쎄요. 근데 윤 대통령이 어찌 보면 정치 전략 전술면에서는 가장 하수를 계속 두니까 안 움직일 수 없어서 국민의힘의 건강한 힘이 솟구쳐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게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맞서면서 권력에 계속 맞서면서 이렇게 커온 그런 상황을 스스로가 지금 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맞서서 떠라 이렇게. 네,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알겠습니다. 참 역설적이다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지 진짜 본선 좀 기다려지네요. 1시 36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온화한 날씨에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